시장 자체가 얇아지니까 외국인을 대항할 만한 세력이 아무도 없죠.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이 판을 바꾸려고 하면 국민연금이 뭔가 전략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연금도 안 사는 주식을 외국인 보고 사달라고 이야기한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전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 지금은 한양대 경영대 겸임교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투자도 계속 하시죠, 단장님? 네네. 네. 요즘 이렇게 외인들의 선물과 선물 장난, 이건 뭐 한두 번 우리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요즘 더 심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공매도와 함께. 그렇죠. 그걸 뭐 장난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시장을 뭐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 선물이죠. 방향성은. 오늘만 조금 애매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샀는데, 어쨌든 오늘은 초반에 좀 오르다가 밀렸으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이 워낙 그 거래 규모가 크거든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인이 제일 거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들이 좀 따라서 거래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붙고. 근데 뭐 워낙 거래 규모로 보면 외국인들 규모가 크고, 또 이제 외국인들은 뭐 아무래도 뭐 정보의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 같은 것도 더 좋을 테니까. 대체로 외국인이 선물 시장을 뭐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고 움직이면은 이어서 이제 뭐 지수하고 그 다음에 선물하고 가격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증권회사 같은 데서 금융투자죠. 증권회사 같은 데서 차익거래 물량이 와르르 나와서 시장을 또 더 밀리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죠. 네. 지금 이러한 현상이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나마? 근데 뭐 쉽지 않은 것 같아. 구조적인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기관들도 이 차익 거래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과거에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할 때 거래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 시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공매도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돼 있어. 지금처럼 이제 공매도가 엄청 여론의 비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뭐 국민연금 같은 데에서도 차익으로 주식을 많이 빌려줬고, 그리고 기관들도 활발하게 뭐 선물하고 그 주식하고 차익 거래를 많이들 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런 걸 좀 했었고,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좀 더 된 얘기인데, 그때는 외국인이 이렇게 들고 자주 오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뭐 이 공매도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하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요새는 차익 거래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주식 빌려주는 것도 거의 다 안 해요. 잘 안 해.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금감원에서 개인들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많이 손실 보고 하니까 거래에 대한 요건 같은 걸 굉장히 강화시켜서 많은 개인들을 이 시장에서 또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가 얇아지니까 외국인을 대항할 만한 세력이 아무도 없죠. 있는 건 유일하게 이제 증권회사가 아무래도 거래 비용이 싸니까 증권회사 정도만 남아서 하고 있으니까 뭐 구조적으로 이게 되돌아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뭐 어쨌든 좀 주도적으로 뭔가 외국인하고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 투자 같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건 유일하게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판을 바꾸려고 하면 국민연금이 뭔가 전략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그냥 지금은 모든 원망이 공매도에 좀 몰리고 있는데,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또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유롭게 돌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또 외국인의 선매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를,
그로 인한 공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또 공매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연 생태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만약에 자연 생태계에서 뭐가 해롭다고 해서 하나를 없애버리면,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깍깍거리는 소리가 싫다고 해서 까마귀를 다 잡아 죽이면, 그러면은 벌레가 엄청 범람하겠죠. 그죠? 생태계 균형이 깨지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만 제거하려고 하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비 효과가. 아니죠. 사이드 이펙트죠. 아, 사이드 이펙트. 사이드 이펙트라고 뭐라 부작용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주식하시는 분들 공매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긴 하지만 또 그로 해서 많은 차익 거래가 생겨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막 파생상품 시장 규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돌아가면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좌지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에서 인위적으로 자꾸만 손을 보면 균형이 깨진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지금은 균형이 깨져 있는 시장이다. 제가 봐도 그래요. 좀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이 좀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만약에 내가 뭐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늘리고 국내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하는 게 큰 방향에서 보면 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거꾸로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국민연금도 안 사는 주식을 외국인 보고 사달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상하잖아요. 자기네 나라의 제일 큰 기관 투자가가 안 사는데 그 외국인도 뻔히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주식시장이 좀 좋아야 개인들의 부가 커지잖아요. 웰스 이펙트가 있잖아요. 예? 개인들의 국민들의 부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글쎄 뭐 좀 국민연금이 뭐 물론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어려울 때는 국내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에 뭐 제가 이제 공무원연금의 CIO로 있었지만 뭐 사실 CIO가 약간의 재량은 있거든요. 전술적인 자산 배분 같은 부분에서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물론 이제 뭐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고 수익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익적인 측면도.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좋은 주식들을 국내 주식을 국민연금이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김영익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딱 비중을 딱 정해놓는다면서요. 그 사야 되는 비중. 그걸로는 오히려 좀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걸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하여간 국민연금도 뭐 온갖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점점 줄여버렸죠. 직원들이 할 몫을 아니 CIO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이제 CIO나 아니면 뭐 그 안에 이제 뭐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시스템화, 체계화 뭐 이런 거잖아요. 시스템화, 체계화 이런 걸 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공통적인 거는 제일 그런 걸 공무원이 잘해요. 공무원들은 뭘 시스템화, 체계화 시킨다 그러고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교수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데 교수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공무원, 공적인 부분 이런 데서는 책임을 나눠 갖는 구조를 계속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나서서 누군가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러면 리스크는 있겠죠, 약간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배제시키니까 사실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동안에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별 말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올해가 이런 상태에서 몇 마리 간다. 그러면 아마 올해 손실이 많이 날 거거든요. 그 국민연금 제가 보기엔 수십조 손실이 날 수 있어요. 해외 주식도 상당히 작년에 많이 샀으니까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수십조 손실이 나면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한번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뭔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연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얘기가 참 많았지만 참 어려워요. 그게 뭐 이 금융 공무원들의 그걸 깨기가 쉽지 않다고 모피아라고 하나요, 요즘? 아니 여기 모피아에서 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큰 그림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은 저는 개선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내년쯤 공론화 되겠죠. 올해 이제 우리 국민연금 보통 이제 실적 같은 거는 3개월 뒤에 발표하니까 올 연말에 손실이 많이 나면 내년쯤 이제 신문에서부터 국민의 돈을 갖고 몇십 조씩 깨먹어서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공론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깨먹는 거 지금 시장이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깨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국민연금이? 그렇죠. 왜냐 국민연금이라고 용표현 저주가 있네. 그렇죠. 근데 주가가 국민연금이 좀 다른 거는 해외 투자 자산을 다 달러로 갖고 있으니까 달러를 해치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주식에 깨졌어도 이 달러가 강해지면서 그만큼 혜택은 받을 텐데 근데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려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좀 좋아질지 모르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완전 피폐해지면 그게 국민을 위한 건가? 첫 번째. 그렇죠. 네, 두 번째. 달러 자산을 들고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계속 달러를 사요. 그럼 지금처럼 환율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미국 원화는 이제 재무부에서 1,300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돈을 계속 모아서 그럼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가면 그거는 과연 국민 경제에 좋은 건가? 그 근본적이니까 국민연금이 단순히 국민연금의 수익률만을 극대화하는 게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아마 내년쯤 하겠죠.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이제 계속 빠지다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계속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2,600, 2,500, 2,400, 2,300까지 이제 무너졌으니 장중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공황에 빠지는 거죠. 정말 2,000까지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바닥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나와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4월, 5월달 주식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바닥이다. 근데 제가 그때 헤드라인을 잘 보고 있었던데 1차 폭락은 마무리됐지만 2차 폭락에 대비할 때다. 그렇게 보았던데 지금이 아마 이제 두 번째 하락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하게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근데 어쨌든 개인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보통 공포에 살아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개인들은 왜냐하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얘기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하는데 그 무릎이라고 하는 게 기관 투자가는 내려가는 단계의 무릎에서 사는 거고요. 개인들은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무릎쯤 올라왔을 때 사는 거죠. 기관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돈이. 그렇죠. 개인들은 근데 그러다가 진짜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예. 지금 기관 제 이야기.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시점부터는 주식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팔아도 큰 의미는 없잖아요. 지금 이미 물려 있는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한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어쨌든 등락은 있지만 길게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게 경제 성장을 같이 따라가는 거고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근본적으로 침체를 겪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침체라고 하는 건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아주 드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꾸준하게 성장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급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걸 따라서 주식도 올라가더라. 특히 좋은 주식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여기서 주식을 팔고 바닥에서 다시 산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약간 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주식이 나중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일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7월 말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2개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금리 인상? 네, 7월 말에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한 중순까지는 기업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두려운 게 실적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보기엔 매크로적인 것들 많이 반영이 됐고, 금리 인상하는 걸 많이 반영이 된 거죠. 뭐 지금 다 사람들이 7월 달에 75bp 뭐 자이언트 스텝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7월 금통위에서 50bp를 올리겠죠. 어쩌면 75를 올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7월 말에 페드가 회의를 하고 나면 8월 달에 회의가 없거든요. 그리고 9월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7월 달 금리 인상이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올리고 나면. 그리고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수요가 많았던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풀었다. 두 번째는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유가나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수요를 죽이려고 이제 돈 줄이고 금리 올리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침체는 오는 거죠. 침체가 와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이미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도 지금 120불 그렇죠. 같은 게 뭐 106불인가 뭐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은 뭐 엄청 빠졌고 그 다음에 밀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20% 빠져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물가도 뭐 5월, 6월이 클라이막스일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7월 달에 이제 기업들 실적 그것만 한번 넘어가면 오늘도 뭐 어젠가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 실적은 기대치보다 좀 나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4분기 전망. 3분기가 안 좋고 뭐 4분기인가 뭐 근데 대부분이 비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거를 넘어서고 나면 뭐 추가적으로 더 큰 악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즈음이 주식을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닐까 그때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7월 달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렇죠. 있고 난 다음 그 전후가 아마 가장 안 좋을 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사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왜냐하면 닷컴 버블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그때 나스닥 지수가 한 5,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내려오거든요. 무지무지하게 빠졌는데 물론 올라갈 때도 겁나게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때 살아남았던 기업들은 또 버텨서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뭐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국면이 지나가서 시간을 더 길게 늘려놓고 보면 좋은 회사는 그때를 극복하고 더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골라내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군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 미국이 올랐을 때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지표가 미국이 오늘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반등을 했다? 그러면 또 저녁에 나스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 시장이 먼저 선반영, 그러니까 뭔가 글로벌 증시 어떤 선반영, 내일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도 우리만 아주 심하게 더 빠지는 현상. 그러니까 뭐 신용 문제, 신용 잔고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 한국 시장이 참 이상 야릇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현상을? 첫 번째는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오르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그 상관계수를 따져봐도 그렇게 높게 안 나올 것 같고 거꾸로 우리 시장이 뭐 여기서 오늘 올랐는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오른다. 아마 그게 상관계수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열리는 시간이 우리 시간 일찍 열리잖아요. 우리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또 중국, 홍콩 열리고 그 다음에 절로 넘어가서 뭐 인도 열리고 그 다음에 유럽 열리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열리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이 어떤 선행성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만 많이 빠지느냐? 네? 그게 뭐 지난달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수요 공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맞다고 생각했던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나 국가 경제에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1,000조거든요. 돈이 계속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들이 근데 그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안 팔고 국내 주식을 오히려 팔고 해외로 간다. 그럼 누가 사겠어요? 그런 그 수급상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시장이 이제 이머징 마켓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두드려 맞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더 안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반도체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만 안 좋은 건 아니고 주가를 보시면 마이크론 주가도 무지하게 많이 빠졌고 최근에는 대만 증시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렇죠. TSMC 주가도 무지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반도체에 대한 그런 임팩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수세가 좀 많이 실종된 것 같다. 구조적으로 제가 보기엔 구조적으로.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